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지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정배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지윤아, 아버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73세의 김정배는 평생 토목설계 기술자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손에는 평생의 노고가 새겨져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따뜻한 인자함이 스며 나왔죠. 막내딸 지윤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윤은 38살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머물며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탓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늘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아버지만큼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었죠. 지윤아,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일 기억하니? 물론이요. 아버지가 저한테만 보여주신 그 비밀 장소 말이죠. 김정배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지윤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죠. 그곳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김정배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내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사흘 후 김정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장남 김태석과 둘째 김은주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쁘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김정배의 인품을 칭찬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정배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막내딸이 효녀라더니 정말 끝까지 모시고 계셨네요.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지우는 묵묵히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덕을 느끼며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형님이 오셨네요.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는 김태석을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5살의 태석은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아이고, 태석이 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니? 친척 아주머니의 말에 태석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장례는 언제 치러요? 내일 발인이야. 지훈이가 혼자서 다 준비했어. 태석의 시선이 상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은주는 언제 와요? 어제 도착했어. 저기 앉아있잖니. 해외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던 둘째 김은주도 마지못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43살의 은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가족들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이런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참석자가 생각보다 많네요. 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이 넓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지만 그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사셔서 인덕이 많으셨어요.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태석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뭐가 남아요? 결국 가난하게 살다 가신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태석의 무례한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유언장 낭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현우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가족들과 친척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죠. 고인의 유지에 따라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50대의 박현우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죠. 김정배 선생님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죠. 모든 재산은 장남 김태석에게 상속합니다. 집, 예금,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태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기분이 좋았죠. 막내딸 김지윤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역시 아버지도 장남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네요. 태석의 오만한 말에 은주도 동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지훈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지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존중합니다. 지훈의 침착한 반응에 태석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태석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아버지 집도 이제 내 것이니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어요. 태석아, 그래도 지훈이 생각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훈이요? 38배 시집도 안 가고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잖습니까? 태석의 말에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오빠는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지훈이는 도서관에서 월급쟁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의 모진 말에도 지훈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인정해.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믿음이 있었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태석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지훈아, 너 언제까지 아버지 집에 있을 거야? 이제 내 집인데. 오빠, 나도 곧 나갈 생각이야. 빨리 나가. 그리고 아버지 물건들도 정리해서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해. 태석의 차가운 말에 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죠. 다음 날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들과 옷가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아버지, 정말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신 건가요? 지훈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토목설계 관련 자료들과 오래된 계산기, 그리고 읽다 만 신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침착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천천히 집 앞으로 걸어왔죠. 실례합니다. 김지훈 양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김정배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비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버지께 비서님이 계셨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최 비서는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사실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 비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지훈 양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단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말이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비서는 봉투를 지훈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최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죠.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글씨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거든요. 내가 어릴 때 함께 올라가던 뒷산을 기억하느냐? 그곳에 너를 위한 선물을 숨겨두었다. 이 열쇠가 그 비밀을 열어줄 것이다. 지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훈아, 오늘 발표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오빠 언니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어. 진짜 유산은 내가 찾게 될 것이다. 최 비서는 지훈이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양이 가장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돈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지훈 양만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뒷산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혼자서 처리하신 일이거든요. 최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지훈 양이 직접 찾아보셔야 해요. 최 비서가 떠난 후 지훈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아빠, 여기가 우리만의 비밀 장소예요? 그래, 지훈아. 이곳은 아빠와 지훈이만 아는 특별한 곳이야. 당시 7살이었던 지훈은 아버지 손을 잡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아버지는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했죠. 지훈아, 이곳을 꼭 기억해둬라. 언젠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죠. 지우는 열쇠를 꼭 쥐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석이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죠. 지훈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까 누가 왔다 갔다며? 오빠, 아버지 지인분이 잠깐 다녀가셨어. 지인? 무슨 지인이 이런 때와? 혹시 돈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야? 태석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문 인사하고 가셨어. 지우는 편지와 열쇠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태석이 알면 방해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 그럼 빨리 짐 정리해. 내일까지 다 치워야 해. 응. 알겠어. 태석이 나간 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비밀이 들키지 않았죠.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뒷산의 그 장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혼자 밤에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겠어. 지우는 열쇠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태석이 눈치채지 않도록 일찍 움직였죠.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열쇠와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일부 구간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겼고 옛날 오솔길은 풀에 덮여 있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가며 산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어디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죠.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드디어 익숙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큰 바위 뒤편에 있는 작은 공터였죠. 여기야.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던 곳이야. 지우는 기억 속 그 장소를 확인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로 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터였거든요. 바위 틈새와 나무 뒤편 그리고 땅속까지 꼼꼼히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숨겨두신 거예요?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지금 어디야? 집에 없던데? 잠깐 도서관에 다녀오는 중이야. 도서관? 무슨 일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그래, 빨리 와. 집 정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은 지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태석이 의심하기 전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갔다 온 거야? 표정이 이상해.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어. 개인적인 일? 요즘 너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태석의 날카로운 시선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뒷산에 간 것을 눈치챘나 싶었죠. 오빠, 나한테 뭘 기대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밖에 나다니고 그래? 태석은 지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지훈이 갑자기 외출을 하니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따로 남긴 거 있어? 오빠도 유언장 들었잖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걸.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방 한 번 더 뒤져봐.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몰라. 이미 다 정리했어. 그래도 다시 해봐. 확실히 해야지. 태석은 지훈을 감시하듯 아버지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훈은 마지못해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시 뒤적거렸습니다. 태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편지나 열쇠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네. 아버지도 참 막내딸한테는 정말 냉정하셨어. 태석의 말에 지우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태석이 믿기만 했죠. 그날 저녁 태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너 아버지 유산 꽤 많이 받았다며? 그럼 집도 있고 예금도 제법 되더라고. 막내 여동생은 뭐 받았어?
그냥 빈손이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어. 친구들은 태석의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인데. 뭐가 너무해? 그동안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는걸. 당연한 결과지. 태석은 술에 취해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유산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지우는 집에서 혼자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지우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지우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만의 비밀 장소라고 하셨는데, 지우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에 뭔가를 묻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거든요. 맞아. 아버지가 뭔가를 땅에 묻으셨어. 갑자기 선명해진 기억에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7살 때의 일이라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땅에 묻었던 것 같았죠. 큰 바위 주변을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바위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다른 곳과 달리 흙이 조금 꺼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뭔가를 묻고 다시 덮은 것 같았거든요. 지우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죠. 있다.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거든요. 찰칵! 상자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 한 통도 있었죠. 지훈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겠지? 편지를 읽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면 놀랄 것이다. 이 뒷산 전체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지훈은 깜짝 놀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뒷산 전체의 소유권 증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에서 이 산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 지훈은 다음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였죠. 지질 탐사 결과 보고서. 서류에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희토류 광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이게 정말이야? 지훈은 믿을 수 없어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공식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이었죠. 지훈아, 또 어디 갔어? 집에 없잖아. 곧 들어갈게요. 빨리 와. 그리고 오늘 안에 집 비워야 한다고 했잖아. 지훈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을 태석이 알기 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것을 자신에게 남겨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지훈아, 왔구나.
박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 변호사 박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훈 양 앉으시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비밀이 들켰나 싶었거든요. 사실 고인께서 저에게 또 다른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태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고인께서 가족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변호사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지윤에게 상속한다. 특히 뒷산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지윤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유언장이 가짜라니.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정식으로 받았고요. 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었다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지훈 양의 것입니다. 반환하셔야 해요. 그 순간 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태석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이 사실 지훈의 것이었다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죠? 고인께서는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는지 말이죠. 변호사의 설명에 태석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만 부렸는지 돌이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미 사용한 돈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훈 양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태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사업 투자로 상당한 돈을 썼거든요. 한편 지훈은 뒷산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변호사님, 뒷산 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토지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질 조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훈 양 혹시 고인께서 뒷산에 대해 별도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떠난 후 태석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빠가 잘못했어. 제발 좀 도와줘. 태석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막내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빠, 나도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태석의 애처로운 모습에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지훈은 뒷산 토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 나와 있던 산림개발회사에 연락했죠.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전문회사 대표 백승철입니다. 50대의 백승철 대표는 지훈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김정배 선생님의 따님이시군요. 오래전부터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알고 계셨다고요? 네, 뒷산 토지에 대해 여러 번 상의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언젠가 따님이 오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백승철 대표는 지훈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훈 양, 그 뒷산 땅은 지금 수백억 가치입니다. 수백억이요? 네, 정부 지질 탐사 결과 한국 최대 규모의 고순도 히토류 광맥이 발견되었거든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에서 봤던 내용이 정말이었던 것이죠. 히토류라고 하면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한 자원이죠. 백승철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히토류는 순도가 매우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협력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말이죠.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자연을 사랑했던 아버지라면 분명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원했을 것이죠. 그날 저녁 이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대규모 히토류 광맥 발견, 경제적 가치 수천억 원 추정. 뉴스를 본 태석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지가 왜 지훈이한테 그 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태석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후회했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한편 은주도 해외에서 뉴스를 보고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가족이잖아. 좀 나눠줄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뉴스가 전국에 퍼지자 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투자회사들이 연락을 해왔고 하루아침에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저를 믿고 계셨구나. 지훈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평생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며칠 후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철 대표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 친화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죠. 무분별한 개발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거예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훈의 뜻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지훈은 히토류 개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에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편 태석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거진 유산으로 벌인 사업 투자가 모두 실패했고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죠. 지훈아, 제발 오빠 좀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태석은 지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평생 거만하게 굴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오빠 일어나. 지훈은 태석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원망했었어. 하지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태석은 지훈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지. 나도 그 마음을 이어받고 싶어. 지훈은 태석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다시는 돈에만 집착하지 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줘.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와 지윤에게 용서를 구했죠. 지윤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무시했던 것 용서해 줄래? 언니도 가족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지윤의 너그러운 마음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가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뒷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윤은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죠. 이렇게 개발하면 자연도 보호하고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윤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거든요. 개발이 시작되자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지역 경제도 살아났죠. 지윤은 도서관 사서 일도 계속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얻었지만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윤 씨,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들의 말에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게 의미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윤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어와 지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딸로 살아간 것이 자랑스러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이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차가운 목소리가 한강은행 로비에 울렸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78세 노인이 창구 앞에 서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지만 번호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도 좀. 대기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노인의 등을 휘게 만들었어요. 동네 금고나 가세요. 여긴 최소 수천만 원은 거래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지점장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손에 든 종이봉투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충격적인 모욕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의 로비는 고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죠. 전광판의 번호표는 차례로 바뀌어 갔고 VIP 라운지 문이 열릴 때마다 짧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목표 달성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대형 고객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카운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죠. 돈의 크기로 사람을 재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쪽이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또 왔네요. 저런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 됐다.
대기석에 앉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낡은 야상 점퍼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등이 약간 굽었고 회색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박춘호였습니다. 78세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죠. 플라스틱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과 만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죠. 그는 창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차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VIP 창구 책임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반짝였죠. 31살의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났고 첫인상으로 고객의 급을 가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먼저 낡은 옷차림에 머물렀다가 플라스틱 지팡이로 그리고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죠.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이 더 맞으실 것 같은데요. 차서연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듯 거리를 두는 억양이었죠.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고객을 분류해버린 듯 했습니다. 대기석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크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정말 무연고 어르신들이 많다더라고요.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은행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통장이라도 있으실까?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로비 전체에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문영달 보안요원이 입구 근처에서 멈칫했습니다. 64살의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미 5년이 넘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지만 지금 이 노인의 걸음걸이와 손가락 습관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죠. 최민재 인턴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안내를. 24살의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죠. 그런데 팀장의 눈짓을 받고는 말끝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아직 인턴인 그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춘호는 손에 쥔 얇은 종이봉투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로 아내의 오래된 사진 일부가 살짝 보였죠. 흑백 사진 속 여인의 미소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마치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여인은 하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고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차서연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표 발급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서류가 미비하신 것 같네요. 다음 분.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어조였죠.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점장 오성규가 차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원 생기기 전에 정리해요. 48살의 그는 이 지점을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표정에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해요. 오성규의 속삭임이 차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박춘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는 순간 깊은 상처가 스쳤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이봉투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그 봉투를 그는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문영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민재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말이에요. 로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감돌았죠. 박춘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종이봉투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죠. 오성규 지점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단단히 울렸죠. 48살의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고 해결책도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최소 수천만 원은 거래하셔야 하는 곳이에요. 동네 금고나 일반 지점으로 가세요. 그의 손짓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길 안내를 하듯 출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상생기금 상담만 받으려고 왔소.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이봉투를 쥔 손이 조금 더 떨렸죠. 봉투 속 아내의 사진이 그에게는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차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생기금이요? 그런 건 본점 홍보팀이랑 하셔야 해요. 여기는 실거래 고객만 상담하거든요. 지금 정말 바쁩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업무 효율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방해일 뿐이었죠. 그런데 대기석 한편에서 묘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조용히 들어 올렸거든요. 화면이 켜지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장면들이 쉽게 소셜미디어로 퍼지곤 했죠. 이거 좀 보세요. 요즘 은행 서비스 수준이. 그의 속삭임이 옆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최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습관이었죠.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말입니다. 11시 23분, 노인 고객 상담 거절, 지점장 개입, 상생기금 문의. 그는 재빨리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기록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문영딸 보안요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춘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느끼는 직감이었습니다. 어르신, 물이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죠. 하지만 오성규 지점장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팀장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나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오성규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어르신을 출구 쪽으로 모시고 가세요.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문영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박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하지만 그는 박춘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빈틈을 주며 천천히 걸었죠. 존중을 담아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박춘호는 아무 말 없이 문영딸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로비에 계속 울렸죠. 그 소리가 묘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는 불편해했죠. 참 안 됐네요. 저런 어르신이. 하지만 여기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춘호가 유리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번 더 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깊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종이봉투를 든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말이에요. 문영딸이 유리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도 없는 분이 왜 여길 와서. 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박춘호의 귀끝을 스쳤죠. 박춘호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등이 조금 더 굽어 보였어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문영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번호표가 계속 바뀌었고 고객들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차서연은 다음 고객을 맞이하며 일상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최민재는 여전히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11시 31분 고객 퇴장. 문보안 요원 동행. 그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성규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막 문을 나선 그 노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손에 든 종이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말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고객은 영상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요즘에는 관심을 끌곤 했거든요. 로비의 평온이 다시 찾아왔지만 무언가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영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의 모습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을까요? 은행 앞 벤치에 앉은 박춘호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싸늘했죠. 주변으로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죠. 하은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조금 바래었지만 그녀의 환한 웃음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박춘호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사람 냄새 나는 은행인지 보려고 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실망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영딸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춘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박춘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영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문영딸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98년 본점에서 혼잡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에 박춘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한강은행 본점은 그때 사람들로 넘쳐났었죠. 박춘호는 문영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렴풋한 인연의 잔상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젊은 의경이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때 하은이를 박춘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날 아내를 보호해준 그 젊은 의경이 바로 문영딸이었던 것 같았어요. 문영딸도 이제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분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박춘호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박춘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죠. 그는 번호를 누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 현장 점검 들어가겠소.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춘호는 차분하게 계속했죠. CFO, 리스크, 신탁 담당자 다 대기시키시오. 기준은 이율이 아니라 예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목소리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박춘호는 은행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와 플라스틱 지팡이 그리고 구분 등 겉모습으로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초라한 차림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사실 총 자산 약 2조 원의 은퇴한 재벌이었거든요. 한강금융지주의 의결권 신탁자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지점 건물의 실소유 신탁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평생에 걸쳐 거대한 재산을 일궈낸 인물이었죠. 하지만 아내 하은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화려한 삶을 등지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의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박춘호는 그저 돈 없는 늙은 노인일 뿐이었죠. 문영딸은 박춘호의 전화 내용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CFO와 리스크, 신탁 담당자라니. 이런 용어들은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문영딸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박춘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일 보면 알 것이오. 박춘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강은행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관찰하고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내일 사람 냄새를 보겠소. 그의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분명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문영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노인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박춘호는 아내의 사진을 다시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의 뒷모습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영딸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지점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차서연은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오성규는 사무실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최민재는 여전히 메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박춘호는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꼭 쥐고 그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러 말이에요.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개점 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대형 모니터에는 본점 준법팀, 리스크팀, 지역 본부장의 얼굴들이 떠 있었고 회의실에는 지점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화장을 다시 고쳤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오성규 지점장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문영딸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어제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CFO, 리스크, 신탁. 그런 용어들을 쓰는 일반인이 있을까요? 최민재는 손에 든 펜을 계속 돌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록한 메모들이 갑자기 중요해진 것 같았거든요. 본점 준법팀 과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본사에 민원성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어제의 CCTV 캡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춘호가 창구 앞에 서 있는 모습, 차서연이 손짓하며 거절하는 장면, 오성규가 개입하는 순간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죠. 그리고 최민재의 타임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1시 23분, 노인 고객 상담 거절, 지점장 개입, 상생기금 문의, 11시 28분, 복지관 언급, 서류 미비 사유, 11시 31분, 고객 퇴장, 문보안 요원 동행.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서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되니 당황스러웠거든요. 오성규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객 선별은 저희의 관행이었습니다. 실적과 효율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본점 리스크팀 차장이 화면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시 정각 의결권 신탁자 겸 대형 기부 예정자가 현장 점검 예정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결권 신탁자라는 말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성함은 박춘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오성규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요? 오성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영딸은 말없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전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눈빛이 말이에요.
최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귀에 다시 울렸거든요. 돈도 없는 분이 왜 여길 와서 동네 금고나 가세요.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본점 준법팀 과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응대 기록과 CCTV 영상은 공문 없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즉시 징계 조치됩니다. 오성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기록 삭제를 고려했었거든요. 또한 오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점 운영 방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서연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역 본부장이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되 고객 응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은 모두 떨리고 있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모니터가 꺼지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차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분이실까요? 오성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영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CFO, 리스크, 신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최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기록했어요. 어제 일을 말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오성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들 혹시 지울 수 있나요? 하지만 본점에서 이미 경고했죠. 기록 삭제는 징계 사유였습니다. 차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정말 그분이시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영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9시 30분입니다. 개점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거든요. 최민재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그저 슬퍼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9시 45분 오성규는 급하게 내부 메신저를 띄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오늘만 VIP 프로토콜로 진행. 어제 기록은 정리해.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차서연은 VIP 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함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말했죠. 물수건부터 먼저 드리고 음료 메뉴도 고급스럽게 준비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치장으로라도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이었죠. 라운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테이블을 닦고 꽃꽂이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민재가 조심스럽게 오성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점장님, 기록 삭제는 규정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24살의 인턴이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은 확고했거든요. 오성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류라도 해. 일단 오늘만 넘기자고.
하지만 최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준법팀 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제목 기록 보전 요청.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문영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정면으로 가. 사람 일은 돌아오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죠. 최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법팀의 기록 보전을 요청하는 메일이 전송되었어요. 10시 1분 은행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의 박춘호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낡은 야상 점퍼와 플라스틱 지팡이, 그리고 깊숙이 눌러쓴 회색 털모자까지 모든 것이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또 왔어? 어제 그분 아닌가요? 속삭임들이 로비에 퍼져나갔습니다. 차서연이 급하게 카운터에서 나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정중했지만 어색했어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부자연스러웠죠. 하지만 박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번호표부터 처음처럼 뽑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죠. 문영달이 번호표 기계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그리고는 박춘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의 일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박춘호가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이 어제보다 안정되어 보였어요. 번호표가 나오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차서연은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고 했지만 박춘호는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오성규가 사무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이 정말 그 박춘호일까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최민재는 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박춘호가 대기석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로비, 같은 직원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그는 종이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내 하은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말이에요. 전광판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의 차례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해 있었어요. 차서연이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분일까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랑 다르긴 해요.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문영딸은 입구 근처에서 자리를 지키며 박춘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그 의문들이 곧 풀릴 것 같았어요. 시계가 10시 5분을 가리켰습니다. 박춘호의 번호가 곧 호출될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10시 15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는 본점 준법팀, 리스크팀, 지역 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지점 간부들이 직접 배석해 있었죠. 모든 시선이 회의실 중앙에 앉은 박춘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여전히 낡은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죠. 그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러 왔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본점 준법팀 차장이 화면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희 지점 건물의 실소유 신탁자이시며 한강금융지주의 의결권 신탁자이십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제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성규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결권 신탁자라는 말의 무게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춘호가 손을 들어 차서연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은 상생기금, 어르신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수수료 경감과 배려 창구를 검토해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 그의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이었죠. 우리 은행이 정말 사람을 위한 금융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박춘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예의여야 하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박춘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방금부터 정기예금, RP, MMF, CP 등 5천억 원을 전액 해지하여 한빛은행으로 즉시 이체하시오. 본점 담당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실감했거든요. 금고 한도 내 상징적 현금 반출도 시행하고 수송차 지금 호출하시오. 박춘호의 명령은 차분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표들이 쏟아져 나왔죠. 리스크팀과 계정팀, 그리고 수송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차서연은 여전히 서 있는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성규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최민재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문영딸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긴장감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스피커에서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CCTV 음성이었어요. 여긴 돈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복지관으로 가세요. 차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금고나 일반 지점으로 가세요. 오성규의 목소리도 이어졌죠. 회의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었어요. 박춘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있었죠. 본점 리스크팀에서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5천억 원 이체권은 시스템상 최고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춘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결권 신탁자 권한으로 즉시 실행하시오. 그의 말에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전표 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렸어요. 엄청난 금액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춘호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성규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움직이자 전 직원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죠. 박춘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은행에 내 아내의 기금을 맡길 수는 없소. 그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수송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현금 반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춘호가 문영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8년 당신을 기억하오. 문영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마침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박춘호가 계속했습니다. 본점 혼잡 사태 때 당신은 의경이었소. 라인을 지키며 내 아내를 넘어짐 사고에서 구해주었지. 문영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 전 그 혼란스러운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밀려들며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날, 그는 질서를 지키려 애썼었죠. 박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당신이 라인을 막지 않았다면 난 아내를 잃었을 거요. 문영딸이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땐 사람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두 노인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인연이었죠.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재회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뉴스 봤어. 박춘호 회장님이라고? 내가 추노 장학회 일기였어.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 이름 미는 회장님의 아오 민홍에서 땄단다. 그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민재가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가 추노 장학회 일기였다고 합니다. 박춘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미소였죠. 그러니 내가 지킨 기록이 내 돈보다 무겁다. 그의 말에 최민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박춘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나, 우리 그룹, 재단의 전 계좌 합계 약 2조 원을 한강은행과의 거래에서 중단하겠소.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2조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실감했거든요. 한빛은행으로 순차 이전한다. 공문을 전 지점에 통보하시오. 본점 담당자들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거래 중단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회의실 밖 로비의 전광판에 공지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의 메신저에도 긴급 공지가 연달아 울렸어요. 긴급 대형 고객 거래 중단. 전 지점 비상 대응. 오성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악몽 같았거든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차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죠. 후회와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로비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하고 있었어요. 2조 원의 거래 중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본점에서는 이미 비상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금 이동은 은행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죠. 박춘호가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를 되찾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건부 화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었죠. 문영딸이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춘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요. 고마웠소. 두 사람의 악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최민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메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차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오성규는 전화기를 들고 본점에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네, 2조 원 거래 중단입니다. 네, 저희 지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로비에서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어제 그 할아버지 일 때문인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춘호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종이봉투 속 아내의 사진을 생각하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람 냄새 나는 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지만 이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강은행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문영딸은 로비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처럼 오늘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어요. 사건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에는 VIP 고객들의 이탈 문의 전화가 폭주했어요. 오후 3시 지점은 결국 영업 중단 공지를 내걸고 전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본점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프로토콜을 전 지점에 확대 적용합니다. 본점 영업본부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외모나 가방, 시계로 고객을 선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1분 초동응대와 느린 손님을 위한 안심창구를 의무화했죠. 어르신 10일 도우미와 디지털 약자 전담 창구도 신설되었습니다. 경비원부터 미화원, 창구 직원까지 전원이 공감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영딸은 고객 안전과 대기 질서 책임자로 정식 채용되었어요. 그의 첫 업무는 표준 멘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사람 먼저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멘트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이 말을 기억하며 고객을 대하게 되었어요. 최민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첫 업무는 배려 창구 매뉴얼 작성과 기록 보전 체계 구축이었어요. 그가 평소 해오던 기록 습관이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가 된 것이죠. 기록은 약자의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최민재는 자신의 신념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차서연은 재교육을 받은 후 지역 연계 파트로 이동했습니다. VIP 고객 대신 현장 민원과 취약 고객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로비에는 익명화된 사과문이 한 달간 게시되었어요. 고객님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변화하겠습니다. 오성규는 보직 해임 후 현장 컨설팅으로 재출발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역할은 직원 교육이었죠.
교육의 첫 문장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고객은 수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편 한빛은행 본점 VIP룸에서 박춘호는 조용히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원 이체 완료 전표와 2조 원 순차 이전 계획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는 아내 이름이 인쇄된 하은 상생기금 제안서를 천천히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빛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생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은행에서 하은이의 뜻을 이어가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은 고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불러 모은 것이죠. 문영딸은 매일 아침 로비를 점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최민재는 배려 창구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던 장학금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차서연은 지역 상인들과 만나며 진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성규는 전국 지점을 돌며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직원들은 모두 변화된 그의 모습에 놀랐죠. 수익만 생각하면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수익도 따라옵니다. 그의 새로운 신념이었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박춘호는 다시 한강은행 강남프라임 지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있었고 고객들도 편안해 보였죠. 그는 종이봉투 속 아내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사람 냄새가 나네요. 아내 하은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은행이 이율로 붙잡은 건 돈이었고 예의로 붙잡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VIP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던 것이죠. 박춘호는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하은 상생기금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강은행도 이제는 진정한 사람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 햇살 아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VIP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이었죠.